안녕하십니까. 신인기는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베네수엘라, 한때 우리 대한민국 좌파들의 이상향이라고 불리던 나라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중반에 KBS에서 베네수엘라를 배우자라는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고 했던 바로 그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가 역대급 부정선거를 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전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니 지금 군과 경찰도 옷을 벗고 시위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관련한 동영상까지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이 중남미의 7개 나라와 베네수엘라가 지금 외교 관계를 단절해버렸습니다. 왜? 자기네들 비난하니까. 지금 뭐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 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이 우리 방첩사령부에서 그 군사 기밀, 특히 그 중에서도 인적 정보, 그 중에서도 블랙 요원의 양성하기 최소 5년 정도,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블랙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전부 중국에 넘겨버린 퇴역 장교가 있습니다. 군무원인데 지금 현재는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지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메인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전쟁이 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거 블룸버그가 분석을 한 게 있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정보기관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인적 보안 자료들을 대거 유출해 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수미테리 사건으로 국내 정보기관의 아마추어리즘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사건 처리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이 국군정보사령부 전체 부대원 현황과 해외 블랙 요원 관련 정보를 빼돌려 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장교 출신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검찰은 7월 29일 군무원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중국을 포함해 해외 각국에서 활동 중인 비공식 요원, 일명 블랙 요원의 신상과 활동 지역은 물론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 등 기밀을 유출해 파일 형태로 조선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부대 전산망에 불법 저장 장치를 연결해 2, 3급 비밀 자료를 불법으로 복사한 뒤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옮겨 저장했는데요. 기밀 유출 혐의가 적발되자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군 장교 출신인 A씨는 퇴역 후 정보사의 군무원으로 재취업해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해왔는데요. A씨가 조선족에게 유출한 정보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이 급히 귀국하는 등 중국 내 군 인적 정보망이 붕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은 공작 대상국 현지에서의 활동은 물론 출국 전 국내 행적도 조작해야 하고 현지 인수인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을 보내는데 최소 5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A씨의 범죄 때문에 정보사의 대중국, 대북 인적 정보 수집 능력은 그야말로 풍비박산 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군 당국의 대응입니다. 해당 범죄를 조사한 국군 방첩사령부는 이처럼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A씨를 입건한 뒤 구속은 고사하고 단 한 차례의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요. 야당을 통해 해당 사건이 처음으로 폭로되자 군 검사를 통해 29일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수미테리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의 아마추어리즘이 문제로 제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이 군 정보기관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휴민트 빼면 내세울 것이 없는 나라의 정보 조직들의 휴민트 붕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이제 과거 기무사고, 이 국군 정보사령부에 있습니다. 정보사. 그 정보사에 근무하는 군무원, 원래는 군인이었어요. 장교였어요. 이제 군을 복무를 마치고 군무원이 됐는데 저는 이 사람이 꽤 높은 장교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해외 공작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해외 공작 파트 중에서 화이트 요원이 있을 것이고 그레이가 있을 것이고 또 블랙이 있습니다. 화이트는 내가
정보 요원이에요 하고 다니는 사람이 화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대사관에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하고 앉아있는 사람 화이트 요원이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활동하니까 화이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대사관에 또는 뭐 다른 그 임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정보 파트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의심이 가는 사람이죠.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를테면 지금 여기 중국이니까 중국의 기업인이에요. 조그만 도매상을 하는 기업인이에요. 원래 한국에서 그런 동대문에서 그런 그 직물 관련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중국으로 사업하러 와서 중국에서 조그만 공장 차려놓고 한국의 동대문에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블랙 요원이었다라는 건데 그런 사람을 한 명 양성하려고 하면은 일단 한국에서부터 신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 국가안전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갑자기 툭 하고 중국에 들어와서 사업사 차려놓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러 다닌다? 저 누구야? 한국에 행적 조사해봐. 한국에서는 군인이었는데요. 이러면 바로 그냥 걸리는 거죠. 이렇게 이 공작원들은 상대 국가에게 체포가 되면 고문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교전 행위, 뭐 포로, 대우도 못 받습니다. 사살해도 죽여도 할 말도 없어요. 왜? 스파이 행위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양성하려면 그러면 신분 세탁을 해야 되니까 신분 세탁이 뭐 요즘 뭐 영화처럼 뭐 갑자기 뚝딱 신분증 위조하고 뭐 이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정보 요원을 그런 식으로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신분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 대위가 있는데 너 오늘부터 지금 그 신분 만들어서 자, 그리고 3년 후에 중국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진짜로 A 대위가 민간인처럼 해서 동대문에서 도매상 차려놓고 거래하는 겁니다. 정말로 똑같이 거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 내가 중국 현지 가서 공장 차려야 되겠어. 지금 사업이 잘 되니까 공장 차려야 되겠어. 해가지고 중국 현지 들어가서 베이징이다. 아니면 칭다오다. 아니면 심양이다. 이런 데 들어가서 공장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또 사람들 집어넣고 또 집어넣으니까 조선족도 집어넣고 탈북자도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심양에다가 만들었으니까 탈북자들 있겠죠. 탈북자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A 대위였죠. 4년 전 신분이 그리고는 중국에서 5년 정도 활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블랙 요원인데 그 사람들의 정보 전부 다 준 건데 중국뿐만 아니고 뭐 다른 해외 파트 전부 다 줬다는 겁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엄청난 정보를 받았죠. 한국의 해외 공작 이 기반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됐으니까 정말 우리는 중국에 코가 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 바로 체포 사살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보가 빠져나가고 전부 지금 우리 국내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감청,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위성 가지고 뭐 중국을 다 들여다보기를 합니까? 없습니다. 전부 우리 휴민트인데 그게 지금 전부 다 철수한 거예요. 이자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런데 이자는 지금 나는 해킹당한 거예요. 왜? 해킹당했다고 해야 군사기밀보호법으로만 솜방망이 처벌받으니까. 그건 뭐냐? 저장장치에 담아온 거. 요거 군사기밀보호법. 요것만 딱 처벌받으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잘못인데 어쨌든 이건 솜방망이 쳐버리니까. 그런데 이걸 적에게 줬다 이런 간첩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인에게 줬으니까 적도 아니에요. 기가 차죠. 그래서 이 대간첩법, 간첩법도 우리 바꿔야 돼요. 미국 보십시오. 수미테리 사건. 그냥 처벌해버리지 않습니까? 동맹인데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동맹이고 뭐고 없습니다. 타국에 정보를 넘겨주면 전부 처벌해야 돼요. 간첩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고도 이 군에서는 소환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당을 통해서 밝혀지니까 부랴부랴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묻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중국 파트에 있다 하더라도 중국 파트만 아는 것이지 다른 파트까지 다 블랙 요원들을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비밀 접근 권한이 다 따로따로 촘촘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나라의 블랙 요원들의 인적사항이 다 들어갔다. 그리고 이 정보사 전체의 인적사항이 다 들어갔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비밀사항을 파트에서 이자에게 집합시켜준 다른 협력자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파버리면 너무 크니까 군에서 덮으려고 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되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정말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님, 이러려고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벌백계 해야 되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간첩법 바꿔야 됩니다. 자기에게만, 북한에게만 넘겨준 거 이게 간첩입니까? 이게 간첩 아닙니까, 지금? 바꿔야 됩니다. 이 큰 사고를 저지른 이런 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는 거, 정보 조직이 정치 조직화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는 지금 국정원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말 큰 처벌해야 된다. 이런 걸 특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와 대만 전쟁 위기 심화. 대한민국 정부의 부적절한 대외 정책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가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북 간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글로벌 국내 총생산이 3.9%가 감소하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현지 시각 7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대만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주요 반도체 생산국으로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GDP 규모를 넘어선다 라며 북한의 사정권 안에 있는 수도권 인근 지역은 한국 반도체 생산의 81%, 전체 제조업 생산의 34%를 차지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전 세계 공장에서 쓰이는 전자부품의 4%, 메모리 반도체의 40%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는 전쟁 첫 해 4조 달러의 손실은 물론 GDP 3.9% 감소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한국의 GDP는 37.5% 줄어들 것이라며 중국은 5%, 미국은 2.4% GDP 감소가 발생하고 동남아시아, 일본, 대만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남북 간 전면전 발생 가능성이 북한 붕괴 가능성보다 낮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불안정성은 매우 커진다라고 내다봤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에 대비한 컨티전시 플랜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제 뉴스인데 제가 일부러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만 보고 내용은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 반 이상 지속이 되면서 전쟁이 저렇게 나라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구나 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우크라이나의 국가 GDP, 그리고 전쟁 발발하고 나서 국가 GDP,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의 이 블룸버그의 분석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변할까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간접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제가 이번 주말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4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 공장의 82%가 수도권에 있다. 기흥, 화성, 평택, 이천, 그리고 충청부도 청주 이런데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들이 있죠. 그 중에 청주 빼고 전부 수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사격권 거리 내에 있는데 이게 파괴가 되면 또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무역이 안 되면 전 세계가 3.9%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건데 한국은 37.5%, 37.5% 국내 총생산이 사라진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면전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혹시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반격탄을 날려서 북한의 제1격은 받되 2격부터는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37.5%가 다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번 주말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 좌파의 이상향. 정말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베네수엘라 소식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벌어진 증거들이 속속 쏟아지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고 진압대가 시위대에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7월 28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140% 선거 결과가 발표되며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두로는 이날 저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증을 받은 뒤 일부 야당 패거리가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군과 경찰에 이에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명령을 받은 일선 경찰들이 이를 거부하고 옷을 벗자 마두로는 민병대를 투입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마두로 직속 무장갱단 조직인 콜렉티보스는 전국 각지의 시위 진압 현장에 무장하고 출동해 시위대에게 위협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수도 한복판 중앙은행과 산타카피아 대성당 일대 시위대 2명이 총에 맞아 즉사했고 다수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콜렉티보스가 발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분노한 군중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분노한 것은 지나칠 정도로 엉망이었던 선거 관리와 공개적인 부정선거 때문이었는데요. BBC는 베네수엘라 선관위가 개표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개표 기기를 쓰지 않고 수기 또는 구두로 득표수를 개표 상황판에 기재하는 등의 상황이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마두로가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고 전날부터 친마두로 단체 조직원들을 투표소 앞에 줄을 세운 뒤 일반인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문맹자들에게 투표를 가르쳐준다며 마두로에게 대리 기표하는 기상천외한 부정을 저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선 승리를 주장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는 마두로에 의해 쿠데타 기도 세력으로 규정된 뒤 아르헨티나 대사관으로 피신한 상태인데요. 중남미 9개국 정부가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자 마두로는 이 중 7개 국가 외교관을 철수시키며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해당 국가는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우루과이 등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전국에서는 분노한 민중이 거리를 점거하고 차베스 동상을 파괴하는 등 부정선거에 반발한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민주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진보 좌파 세력들이 2000년대 초반에 베네수엘라를 배우자 뭐 이상향 베네수엘라 이런 식으로 막 칭송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그때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차베스였는데 차베스가 미국 기업들 다 쫓아내버리고 이 석유 전체 국유화한 다음에 석유 뽑아내고 거기서 이제 국민들에게 일 안 해도 돼 하고 다 나눠줬죠. 그러니까 이상향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결국 국민들은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죠.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줄 돈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재선에 성공하고 이제 3선 이번에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이 사람이 강력한 후보였죠. 그리고 여기 마리아 마차도 이 사람도 대통령 선거 후보였는데 사퇴하고 단일하고 이 우르티아 후보를 지지했어요. 이 마차도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자기네들의 정보에 의하면 지금 이 개표 결과가 이 우르티아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가 73.2% 그리고 마두로가 21%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마두로가 55%, 51%, 이 곤살레스 우르티아가 44% 이렇게 지금 바꿨죠. 완전히 바꾸어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포하라 하니 이 두 사람은 지금 아르헨티나 대사관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전에 이 베네수엘라 이 경찰들이 아르헨티나 대사관으로 또 체포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걸 이제 이 대사관은 취해법권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사관 이 직원들이 막아내서 체포는 못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9개 국가가 항의하니까 그중에 7개, 아르헨티나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7개 국가와 신속하게 그냥 국교를 단절해버렸어요. 베네수엘라가. 자, 이러고 나니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로의 사진을 짓밟고 이렇게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만드는 원흉인 차베스, 그리고 그 차베스를 이어받아서 더욱더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마두로, 두 명이죠. 차베스의 동상이 전국 각지에 있는데 분노한 시민들이 차베스의 동상을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들에게 시위대를 막아라 라고 하니 경찰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두로가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깽단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 깽단 조직을 경찰이 말 안 들으니까 니들이 가면 시위 진압해 하고 보냈더니 이 자들이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즉사했고 여러 명이 지금 중상을 입었는데 시민들이 더욱더 분노하게 되죠. 피를 보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압하라 라고 하고 보낸 경찰들이 지금 동영상 보시는데요. 난 못해 하고는 경찰관 제복을 벗어 던지고 시위대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비무장 비폭력 상태로 시위대에 합류하면 뭐 크게 상황이 급박하게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분노한 이런 경찰관들이 자기의 무기를 들고 합류하게 되면 이제 굉장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자, 다음 영상인데요. 이건 군인들이 진압하라 하고 보낸 군인들이 오히려 시위대에 합류하고 있는 사진 영상이에요. 그랬더니 시위대들이 군인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우리 편 됐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첫날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 민심이 폭발할지, 이 민심에 동조한 군경의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분출될지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결국 군부의 입장, 그리고 군부의 리더십 입장이 예를 들어서 마두로 우리는 충성해야 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이 중간 장교층에서 우리는 이런 부정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고 들고 일어난다면 그걸 억누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즉 군부 입장과 그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이 베네수엘라에 다시 봄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피해로 봄이 오면 어떨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베네수엘라를 배우자라고 했던 그 좌파들의 코가 납작해서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퍼주는 이런 것을 찬양하는 이런 자들이 당분간은 입을 닫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